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능 성적이 좋으냐?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능도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대개 수능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학교 성적은 상당히 비례한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출발해야만이 2025년을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동석 원장님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고등학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옛날에 내가 다닐 때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멀리서 보시면서 때때로 코칭을 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볼까요? 사실 뭐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시킬 겸 사전에 이 학생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좀 가르치면 공부를 잘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는 요소가 사실 크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잘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범위가 많으면 또 포기할까 봐.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 본다고 요즘엔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시험보다는 수업이죠. 32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3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하게 되고 나머지 29시간이 전부 교과 수업이더라고요. 물론 뭐 예체능이 3시간 정도 들어있어 가지고서 6시간 정도씩은 교과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정의적인 면도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데 옆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성적을 1등급은 100점이다, 2등급은 뭐 98점이다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지원자의 1등부터 꼴찌까지 딱 석차를 매긴 뒤에 20명 뽑는다 같으면 20등까지 합격, 그 뒤에 불합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을 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또 논술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 나중에 또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전형이 또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진로 역량이라든지 또 인성까지도 종합적으로 발전 가능성까지도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고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에서 선호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대학 입시가 떨어져 있지 않고 사실은 다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수능 성적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능 성적이 좋으냐?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능도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대개 수능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과 학교 성적은 상당히 비례한다. 네, 그게 하나의 전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수단이 학생부잖아요.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생이 글 잘 읽고 글 잘 쓰고 영어로 글도 써낼 수 있고 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다음 뭐 사회나 과학에 소양이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이라서 그 말을 총체적으로는 그냥 역량이다,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좋다 보니까 교과 전형도 역시 그것이 학업 역량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10여 년 전에 수능으로 대부분 뽑을 때 학교 수업은 수능 문제풀이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역량과 관계없이 그냥 문제풀이고 시험 점수도 문제풀이라서 우리 학교에는 전교 20등에 있는데 1등보다 실력 좋은 애가 있어요. 이런 얘기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역량이 있다. 근데 이 학생이 수능도 연습만 하면 잘 본다. 물론 연습을 안 하면 이제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합전형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면 교과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수시에서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은 수능을 공부해서 추가로 수능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게 하나의 모델로 되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생활교육부가 잘 꾸며진 애들은 학업 역량이 출중한 애들이니까 입학사정관님들이 평가해서 뽑는 거나
수능으로 뽑는 거나 별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형 유형별 경쟁률을 봤더니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경쟁률이 1000명을 뽑는데 한 뭐 10,000명 정도 와가지고서 9.87대 1인데 종합 전형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뽑아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뽑는데 경쟁률이 14대 1로 종합 전형이 좀 높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술 전형은 뭐 한 2,000명 정도 뽑는 거잖아요. 한 2,000명 정도 뽑는데 그냥 경쟁률이 77대 1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은 5.4대 1로 제일 낮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정시 전형에서는 원서를 3개밖에 못 내요.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종합 전형은 보통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도 연고대도 지원하고 한 뭐 강남에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서울대 왕왕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논술 전형은 뭐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경쟁률로만 보면은 대학 합격하기가 조금 비교적 편한 것이 교과 전형이구나.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능 체제가 다 있어요. 경쟁률을 보면 다 어마어마하죠. 학생들이 정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몇 점이면 어디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성이 있다. 두 번째, 경쟁률이 보통 뭐 5, 6대 1 수준이라서 뭐 갈만하다.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세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금년에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수능 최저를 낮추기도 하고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최저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 쉬워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으로 난 수능 최저를 맞출 거야.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라고 하는 정규 시험이 있는데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죠. 그 옆에는 전국 학력평가라든지 수능 모의평가 이런 거는 학교 생활기록에 한자도 안 남아요. 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 특히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숫자로다가 90점이다, 80점이다, 뭐 1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딱 남게 되는 거고 수행평가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수행평가 결과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시더라고요. 1학년, 2학년은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고 3학년은 그것과 함께 6월, 9월에 수능 모의평가를 봅니다. 수능 모의평가는 2번밖에 안 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출제를 하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옛날에는 성적에 들어가는 학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성적표 받자마자 버리기도 하는데 성적표가 사실 중요한 공부 자료거든요. 지금까지의 성과이면서 앞으로의 발판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면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반성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잘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표만 봐도 어떤 문제 유형이 강하고 약한지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엄청 귀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험이 3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한두 번씩 있어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시험이 많기 때문에 시험 볼 때마다 오답 정리 철저히 하고요.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시 전형에 직접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은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마감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확인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일부를 갖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마무리를 좀 잘 해서 손해난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시험에 관련해서 용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요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점수라는 거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가지고서 실제 맞은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학기 단위로 이제 전부 총점을 내는데 요 원점수를 가지고서 석차를 매기고 요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점수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예체능 과목이나 진로성 택 과목 같은 경우 지금 2학년들, 3학년들 3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학년들은 거의 전 과목, 교양 과목을 제외한 전부 5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변동분할 점수라고 해서 86점 이상 좀 어렵게 출제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또 과목에 따라 더 다르고 이걸 갖다 성취도라고 하고요. 성취도별 비율은
44%가 A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석차 등급도 이제 학교생활비로 올라가요. 10%까지는 1등급, 34%까지는 이제 또 2등급, 66%까지를 또 이제 3등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완화가 됐다. 근데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서로 1등급 맞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지는 않았죠. 소인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13명이 선택하면은 석차 등급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까지가 1등급이 되니까 이게 이제 5인 이하 그러면 석차 등급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등급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한 1점이나 2점 사이로다가 3등급 맞았다, 4등급 맞았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음 표준 편차인데요. 그 수능과 관련된 데선 표준 편차가 있는데 학교 성적을 산출할 때는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표준 편차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 제트점수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없죠. 지금 2학년, 3학년은 이제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학점제로 바뀌면서 그 성취평가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한번 몇 가지, 한 5가지 용어를 정리 한번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절대평가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 성취평가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 준거지향평가라고도 하는데 이 학생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평가제가 각 개인별로 성취할 수 있는 역량, 그 한계를 갖다가 주고 거기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성취평가제라고 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을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학에서 나온 그 성취평가제를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너 1등이니까 1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는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요. 또 성취 수준도 선생님들이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가면은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지필평가에서 40점 이하를 맞으면은 학점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학점이 192점이 돼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성취 수준을 꼭 통과해야 된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나머지 공부 시키는 거죠.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공부를 더 시켜가지고서 학점을 취득시키고 그래서 졸업을 시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취 기준이라는 건 학습 목표고요. 성취 수준은 그 학생의 점수죠. 근데 성취평가제는 그 학생의 점수를 절대평가로 냈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행평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성취평가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시험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교육과정도 바뀌어서 좀 이런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거의 종합적으로 들어간 건데요. 중요 과목, 공통 과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보는 공통국어라든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 과목이거든요. 대수 미적분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또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서 이제 선택 과목들은 전부 했던 등급이 나온다. 대학 입시에서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과목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 일주일에 1시간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또 이제 융합 선택 과목도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특수 전문 교과라든지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 과목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대학 입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전문 교과라든지 선택 과목이라든지 공통 과목이라든지 이런 중요 과목들은 전부 석차 등급도 내고 5단계 성취도도 평가하고 수강자 수도 들어가고 또 성취도별 비율도 들어간다. 최근에 그 추가 자료에 관련해서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지금도 여전히 대학에다 제공을 했었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에다가 그 학생이 다닌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 같이 붙어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과목별 평가 정보를 추가로 주겠다. 과목별 평가 정보라는 게 뭐냐면 지필평가 대 수행평가의 비율, 수행평가의 영역명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자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수행평가에 어떤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전체적인 점수를 보고 알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그 중요한 과목, 학생들이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수행평가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자료 의외로 중요한 게요.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서울대 전시전형에서 전자공학과를 원서를 낸 거예요. 오늘 뭐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한 학생도 꽤 되는데 너는 왜 그거 선택하지 않았느냐 해서 점수를 깎을 수도 있다. 수행평가를 학생이 내가 이거 수행평가하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량 성적하고 세특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대개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수행평가는 그야말로 추가 자료인데 그쪽이 과열이 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나중에 이제 뭐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런 순간이 되면 뭐 변별 자료로 전혀 쓸 수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대학에 합격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80%는 교과 성적을 보고 20%는 서류를 볼 수도 있어요. 정성평가, 얘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인성은 어떤지, 혹시 학폭과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또 지금 2028년에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지금은 서울대하고 한양대 정도에서만 학생부 정성평가 내용이 정시 전형에서 들어가는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전형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확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만 잘 보고 학교 시험 다 때려치고 그냥 수능만 잘 보고 이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과 수능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나갈 때 대학 입시도 편하다. 경향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 성적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상대평가 성적이 10%가 1등급이고 34%까지가 2등급이다 보니 그걸로는 변별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정성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정성평가를 할 때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만 하는 거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빼고. 대표적인 대학이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인데 반영하는 과목은 상위 10개 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성적에서 차이를 내지는 않아요. 수능 최저 없고 대신 우리는 교과를 정량 평가하는 것으로 선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2028년이 되면 교과 전형에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학생부 평가를 하는데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할 거냐 아니면 교과만 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연고대는 교과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한양대는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도 뭐 종합보다는 그 교과 중심이죠. 학생이 이수한 교과가 뭐 진로에 맞는지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수능 성적만 좋은 건지 뭐 이런 걸 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수능 전형에서도 중요해지는 것이 학생부라는 얘기죠. 다른 대학들도 이걸 따라가다 보면 수능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데 왜 부족하냐? 미적2가 수능 범위가 아니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 그거라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수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배워야 될 과목을 선택해서 잘 공부하는 건 이걸 이제 이름하여 진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진로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수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정시는 학생부를 많이 반영한다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 입시가 엄청나게 바뀌니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2028 입시에 대해서 KNS 카페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서 쫙 한꺼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